미경아, 인사해라. 유라씨야. 강남에서 상가 몇 채 가지고 계신 분 따님이시고 남편이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월급도 끝났으니 우리 태호 앞길 막지 말고 젊은 여자한테 자리 비켜라.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24년 동안 남편 사업자금 대고 시누이 카드값 막아주고 어머님 병원비 보태드렸던 제가 월급이 끊기는 순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였죠. 저는 그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그리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지저분한 사람들을 깨끗이 비워내기로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퀀스 1 6천만 7천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경입니다. 24살에 입사한 저축은행에서 48살이 될 때까지 일했어요. 자금관리팀 과장으로 24년을 버텼죠. 그런데 그날 희망퇴직 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축은행 본점 자금관리팀 과장으로 일한 지 24년째였죠. 예금 만기일 확인하고 대출이자 계산하고 법인 자금 흐름 체크하는 일.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했던 제가 정작 제 인생의 숫자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나 봅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팀장님이 회의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인사팀장과 본부장님까지 계셨어요. 그분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좋은 소식은 아니겠구나. 서 과장님, 이번 지점 통폐합 건은 들으셨죠? 본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점 자금관리팀도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4년 근속하신 걸 감안해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퇴직금과 위로금은 최대한 챙겨드릴 겁니다. 희망퇴직.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실상은 정리해고나 다름없었죠.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2주일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24살 신입 때부터 앉았던 그 자리, 고객 응대하고 숫자 맞추느라 밤샌 날들, 승진하고 후배들 가르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남편 사업장 월세 밀릴 때마다, 시누이 카드값, 독촉 올 때마다, 어머님 병원비 필요하다 하실 때마다 제 월급으로 메워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도 가족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낯선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남편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옅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더군요. 왔어? 미경아. 남편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요. 소개할게. 유라 씨야. 도유라 씨. 강남에서 상가 몇 채 가지고 계신 분 따님이고 우리 사업 쪽에 납품, 계약 연결해 주실 수도 있대. 남편의 말투가 묘하게 들뜬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라 씨를 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세련된 차림새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조유라입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인사하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유라 씨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유라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시고 가요. 우리 며느리가 차리면 되니까.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강남의 상가 건물 3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요즘 리모델링 공사 준비 중이신데 건축자재 납품업체 찾고 계세요. 유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태호한테 딱이네요. 시누이 은채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우이도 언제 왔는지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네,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사장님 같은 분이라면 믿고 맡기실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태호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다니.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남 상가주 딸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그것도 남편 사업 얘기를 들고 왔을까요? 저녁상을 차려내놓으니 모두들 유라 씨 얘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관찰했어요. 오랜 은행 생활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고객 중에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텅 빈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유라 씨는 말을 참 잘했어요. 강남 상가 얘기, 아버지 사업 얘기, 해외 브랜드 납품 얘기까지. 하지만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물 주소도, 회사 이름도, 정확한 계약 조건도 없이 그냥 좋은 말만 늘어놓더군요. 미경아, 너 오늘 얼굴이 안 좋네. 남편이 갑자기 저를 봤습니다. 응. 회사에서 좀 피곤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그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차피 알려야 할 일이니까 말을 꺼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가 됐어. 2주일 안에 결정해야 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뭐 퇴직?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지점 통폐합 때문에 인력 조정이 들어갔대. 나도 오늘 통보받았어. 그럼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 신우이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역시나 돈 얘기부터 하더군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2주일 안에 정리해서 알려준대. 24년이면 꽤 나오겠네. 글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는 못 받을 거야. 저는 일부러 적게 말했습니다. 사실 퇴직금과 1호금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제가 따로 모아둔 적금, 청약해지금, 소액 펀드까지 하면 2억 8천만 원쯤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죠. 어머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그래? 내 월급도 이제 끝났구나.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자면 말이야, 미경아. 어머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24년 동안 우리 집 살림 보태준 건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이제 월급도 없는데 우리 태호 앞길까지 막을 순 없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라 씨 같은 분이 우리 태호한테 관심 보여주시는데 네가 여기 있으면 유라 씨가 불편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넌 젊은 여자한테 자리 비켜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죠? 자리를 비키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미경아. 넌 순진하니까 모르겠지만 세상이 현실이야. 유라 씨는 강남에 건물 몇 채 있는 집 따님이고 우리 태호 사업 살려줄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네가 여기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사실 새언니도 이제 월급 없으면 우리 집에 보탤 게 없잖아요. 그동안 고생한 건 인정하는데 이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오빠는 지금 이 얘기 듣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경아, 사실 나도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었어. 거래처 미수금은 쌓이고, 세금은 밀리고, 카드는 돌려막기 하고, 내 월급으로 겨우 버텼는데, 이제 그것도 없잖아. 그래서, 유라 씨가 진짜 강남 상가 납품 계약 연결해주면 우리 살 수 있어. 회사도 살리고, 빚도 갚고,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협의 이혼하자. 재산 분할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남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24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고 그 돈으로 이 집안을 먹여 살렸는데 제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알았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알았다고. 협의 이혼하자.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머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장의 세금 체납액, 카드 대출 잔액, 시댁 빌라의 근저당 금액, 시누이한테 빌려준 돈. 숫자들이 머릿속에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재산이라는 게 사실은 빚더미라는 거요. 그럼 천천히 정리하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어요. 제가 24년 동안 뭘 하고 산 건지, 그게 너무 한심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 통장 잔액, 적금 만기일, 청약 해지 가능 금액, 펀드 평가액, 모든 숫자를 정리했어요. 총 2억 8천만 원.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돈 한 푼도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겠다고. 제가 번 돈은 제가 지키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퀀스 6천만 7천자. 이틀 뒤 저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협의 이혼 조건을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이미 법무사한테 서류를 맡겼다며 빨리 진행하자고 했어요. 거실에 앉으니 어머님과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미경아, 일단 이혼 조건부터 정리하자.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는 걸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저는 되물었어요. 응. 우리 빌라 지분, 내 사업장 지분, 그리고 내 퇴직금. 이걸 반반 나누는 거지.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빌라는 이미 근저당이 3천만 원 잡혀 있고, 사업장은 세금 체납에 월세 연체까지 있는데, 그게 무슨 재산이라고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뭔데? 오빠 사업장 세금 체납 내역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밀린 금액이 1,800만 원이야. 그리고 차량 리스료 연체 600만 원, 사무실 월세 연체 400만 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곧 정리할 거야. 언제? 거래처 미수금 2천만 원도 회수 안 되고 있잖아. 오빠가 직접 말했어. 유라 씨 납품 계약 들어오기 전까지는 버티기 힘들다고. 그래도. 그리고 이 빌라.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근저당 3천만 원 잡혀 있고 관리비 6개월 연체되어 있어. 실제 시세는 2억 5천인데 대출 원금 7천만 원에 근저당까지 빼면 남는 게 5천만 원 정도야. 그것도 지금 당장 팔 수 있다면 말이지. 어머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미경아. 그래도 그건 우리 집이잖니. 네가 그렇게 따질 거야? 어머님, 저는 따지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오빠가 재산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럼 빚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그건 오빠 사업하면서 생긴 빚이잖아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생긴 채무니까 새언니도 책임져야죠. 아가씨,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가씨가 저한테 빌린 500만 원은요? 3년 전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한다고 빌려간 돈. 그것도 제가 책임져야 해요? 시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죠.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고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으셨어요. 언젠가 갚으려고 했어요. 언제요? 3년이 지났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숫자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테이블을 탁 치셨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네가 24년 동안 우리 집에 신세 진 것도 있고. 신세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 집에 보낸 돈 내역이에요. 오빠 사업자금 3천만 원, 어머님 병원비와 생활비 2,500만 원, 시누이 카드값 대납 800만 원, 명절 때마다 드린 용돈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신세 진 거예요? 제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건. 어머님이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월급 통장을 남편한테 맡기고 제 적금까지 깨서 사업자금 보태주고 제 명의로 카드 긁어서 신우임 명품 가방 사주고 그게 가족의 도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희망퇴직당한 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월급 없으면 쓸모없으니까 젊은 여자한테 자리 비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너도 새 출발해야지. 제 퇴직금까지 노리시면서요? 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협의 이혼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어요. 이 빌라도 사업장도 전부 오빠가 가져가세요. 대신 빚도 전부 오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손 떼는 거고요. 남편과 어머님, 시누이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럼 너는 뭘 가져가는데? 제 퇴직금이요. 그것만 가져갈게요. 오빠 빚이랑 어머님 병원비, 아가씨 카드값. 저는 이제 한 푼도 안 낼 거예요. 어머님이 황급히 말씀하셨어요. 야, 미경아. 그래도 내 퇴직금 중에서 일부는 어머니 병원비로 두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15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노릇했으면 마지막 정은 있어야지. 마지막 정이요? 저는 어머님을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 15년 동안 들인 돈이 2,500만 원이에요. 그게 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럼 어머님은 제가 쓸모없어진 지금도 며느리로 보세요? 어머님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무사 통해서 협의이혼 서류 보내세요. 저는 재산 분할 청구 안 할게요. 대신 오빠 앞으로 된 모든 채무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제 보증도, 제 연대도 전부요. 미경아. 남편이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는데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언니 진짜 퇴직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놔둬도 돼요? 일단 이혼부터 빨리 해. 유라 씨 기다리고 있잖아. 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제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빈털터리로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사흘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청구 없음, 채무관계 분리. 모든 조건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됐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좋네. 미경아, 그동안 고생했어. 오빠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근데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집도 없잖아. 걱정 마. 알아서 살게. 퇴직금 받으면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 그리고 재취업 자리 알아봐. 내 나이면 아직 일할 때 있을 거야. 남편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지 상상하면서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확인하고 싶은 거였죠. 응, 그럴게. 저는 짧게 대답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경남 남해군 바닷가 마을의 독채 민박 매물을 검색했죠. 이미 며칠 전부터 알아보던 곳이었어요. 오래된 단층집, 방 3개, 마당 있음, 바다 전망, 반려견 동반 가능. 매매가 9천만 원. 저는 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번에 문의드렸던 남해 독채 건인데요. 계약 진행하고 싶어요. 아, 네. 언제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안으로 갈게요. 현금 거래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를 떠날 겁니다. 24살부터 48살까지 제 청춘을 바친 이 도시를요.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제 이름으로 된 새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통장. 제 통장을 보니 퇴직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7,200만 원. 여기에 제가 따로 모아둔 적금 8천만 원, 청약해지금 6천만 원, 펀드 7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억 2,900만 원이었어요. 남해 민박 구입비 9천만 원,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 당분간 생활비 3천만 원을 빼면 6,900만 원이 남습니다. 충분했어요.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민박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성수기 객실 단가, 비수기 할인율, 조식 포함 여부, 반려견 추가 요금, 플랫폼 수수료, 청소 인건비, 월 고정비, 손익분기점. 은행원으로 24년을 일한 제가 숫자를 모를 리 없었죠. 이번에는 남편의 빚이 아니라 제 사업의 흑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퀀스 3 6천만 7천자. 일주일 뒤 저는 남해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제 인생을 담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48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가벼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빚도, 남편도, 시댁도 모두 뒤에 두고 떠나는 기분. 두렵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버스가 남해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가 아니라 바다 냄새가 났죠. 짠내와 해풍이 섞인 그 냄새가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중개사무소로 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가족분들은요? 혼자 내려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으시더군요. 그 집이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구조는 괜찮아요. 단층이고 방 3개에 거실하고 부엌 다 따로 있고 마당도 있고요. 바다는 보이나요? 보이죠. 걸어서 5분이면 바닷가예요. 민박으로 쓰시기엔 괜찮은 위치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송금했습니다. 9천만 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순간이었어요. 사장님이 열쇠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집주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구석에는 녹슨 물탱크가 놓여 있었어요. 현관문도 삐걱거렸고 장판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 낡은 집이 시댁 빌라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방 3개를 돌아보니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창문 틀은 곳곳이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깨진 곳도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꼭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견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벽지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타일 보수, 싱크대 교체, 마당 정리, 대문 수리. 3천만 원. 빠듯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업체를 알아봤어요. 도배업체, 장판업체, 타일업체.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고 가격을 깎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은행원 시절 고객 응대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사람 대하는 법, 협상하는 법, 계약서 읽는 법. 모두 제가 24년 동안 배운 것들이었죠. 공사는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재래시장에서 식재료 가격을 알아보고 민박 운영하는 집들을 방문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간판에 영분인의 밥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40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5개가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멸치쌈밥 한 상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사장님이 능숙하게 상을 차려오셨어요. 멸치쌈밥에 톱무침, 미역국, 각종 나물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맛을 보니 짜지 않고 간이 딱 맞았어요.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살려고요. 민박 시작할 거예요.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박요? 혼자서요? 네. 어머, 쉽지 않을 텐데. 여기 사람들 외지인한테 좀 까다로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볼게요. 사장님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셨어요. 내가 박영분이에요. 이 식당 30년 했어요. 서미경이에요. 저축은행에서 24년 일하다가 퇴직했어요. 아이고, 은행원이셨어요? 그럼 숫자는 밝으시겠네요. 그게 제 장점이에요. 영분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민박 어디서 하실 거예요? 바닷가 쭉 단층 집이요. 방 3개짜리. 아, 거기. 내가 알아요. 오래 비어있던 집인데 사셨구나. 네. 리모델링 중이에요. 혼자 하시기 힘들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사람들 잘 알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영분 사장님 식당에 자주 들렀어요.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남의 생활에 대한 조언도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재래시장에서 싸게 사는 법, 지역 주민들과 관계 맺는 법, 민박 손님 받는 노하우까지 알려주셨어요. 미경 씨, 민박은요, 시설도 중요한데 마음이 더 중요해요. 손님들이 편하게 느껴야 다시 와요. 네, 명심할게요. 특히 혼자 여행 오는 중년 여성분들, 그분들 챙겨드리면 단골돼요. 말벗도 대주고, 밥도 정성껏 차려드리고. 조언 감사해요, 사장님. 뭐려. 우리 이제 이웃이잖아요. 사장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15년을 살아도 이방인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이웃이 된 거예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민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침구를 새로 사고 주방 기물을 정리하고 마당에 작은 울타리를 쳤어요. 반려견 동반 손님을 위한 거였죠. 그리고 숙박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민박 이름은 달빛마루. 첫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을 담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민박입니다. 혼자 오셔도 반려견과 함께 오셔도 환영합니다.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진도 직접 찍었어요. 깨끗해진 방, 바다가 보이는 창문, 작은 마당, 아침상 세팅. 손님 입장에서 보고 싶은 사진들을 골라서 올렸습니다. 등록을 완료하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첫 예약은 3일 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손님, 이틀 숙박, 반려견 동반. 메시지가 왔어요. 조용한 곳을 찾고 있어요. 혼자 쉬다 가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아침 식사도 준비해 드릴게요. 첫 손님을 맞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건을 개어 놓고 마당도 쓸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도착하셨어요. 작은 차를 몰고 오셨는데 조수석에는 말티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마루 사장입니다. 아, 네. 사진보다 더 좋네요. 손님이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반려견 발 씻는 공간은 마당 옆에 있어요.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멸치쌈밥, 톱무침, 전복죽. 영분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이 식탁에 앉으셨을 때 눈이 커지셨어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집밥 먹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손님이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맛있어요. 친정 엄마 밥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손님이 떠나시면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혼자 와도 외롭지 않은 곳. 사장님이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밥이 정말 맛있어요. 꼭 다시 올게요. 그게 제 첫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가 씨앗이 되었죠. 한 달이 지나자 예약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 손님들이었습니다. 혼자 오시거나 친구와 둘이 오시거나 반려견과 함께 오시거나.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챙겼어요. 은행에서 고객 응대하던 그 마음으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월급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비수기가 되자 예약이 뚝 끊겼어요. 한 달 내내 손님이 한 팀도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고정비는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까요. 영분 사장님한테 찾아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장님, 비수기엔 어떻게 해야 해요? 미경 씨,
비수기엔 한 달 살기 손님을 받아요.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한 달 정도 내려와서 쉬고 가거든요. 한 달 살기요? 응. 한 달 숙박비를 싸게 받아주고 대신 장기로 확보하는 거죠.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플랫폼에 한 달 살기 옵션을 추가했어요. 한 주 뒤 30대 여성 손님이 한 달 계약을 했습니다.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였어요. 조용한 곳에서 작업하고 싶어서요. 편하게 지내세요. 한 달 살기 손님이 있으니 저도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손님이 떠나면서 남긴 후기가 또 다른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사장님 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 달 동안 5kg 쪘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 후기를 보고 웃음이 났어요. 제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달빛마루는 조금씩 입소문을 탔고 예약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저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번 달 순수익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요. 제가 은행에서 받던 월급이 350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많았어요. 게다가 이건 남편 빚 메우는 데 쓰이지 않고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48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으로 흑자를 만든 겁니다. 제가 가진 건 낡은 집 한 채와 바다가 보이는 마당뿐이었지만 그게 전부 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배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서는 거라는 거요. 시퀀스 4 6천만 7천자. 계절이 바뀌고 달빛마루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아내고 작은 화단을 만들었더니 어느새 꽃이 피어났어요. 이름도 모르는 들꽃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으로 보였습니다. 남해에서의 첫 봄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봄이 와도 몰랐거든요. 출근하느라, 남편 빚 갚느라, 시댁 눈치 보느라 꽃 한 송이 제대로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 꽃을 보게 되더군요.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예약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거의 풀로 찼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달빛마루가 혼자 와도 외롭지 않은 곳, 아침밥이 친정엄마 밥 같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조식 준비를 했어요. 멸치쌈밥, 톱무침, 된장찌개, 계란말이.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메뉴였죠. 주방에서 일하다가 문득 핸드폰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였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검색해보니 시댁 동네 전화번호더군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식 시간이 되어 손님들께 밥상을 내드렸어요. 50대 부부 손님과 60대 여성 손님이었는데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멸치 어디서 사세요?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재래시장에서 사요. 남해 멸치가 좋거든요. 역시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나가신 뒤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방을 정리하고 침구를 빨고 화장실을 닦고 혼자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시댁에서 명절 때마다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는 노동이었는데 여기서는 제 집을 가꾸는 일이니까요. 점심때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또 같은 번호였어요. 저는 이번에도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 계속 전화하는 걸까요? 여보세요. 미경아. 나야, 은채야.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게 들렸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새언니, 지금 큰일 났어요. 오빠 사업장 완전히 망했어요. 유라 씨가 사기꾼이었어요. 강남 상가도 다 거짓말이었고 오빠가 유라 씨한테 준 돈 전부 날렸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빌라도 경매 넘어갔어요. 어머니는 갈 데도 없고 오빠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새언니, 우리 도와줘요. 새언니 퇴직금 아직 남아있잖아요. 조금만 빌려줘요. 아가씨,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퇴직금 남아있는지 없는지 왜 아가씨가 알아요? 그건. 저는 이혼했어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아가씨 올케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가족이요? 아가씨, 제가 희망퇴직 통보받은 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월급 없으면 쓸모없으니까 젊은 여자한테 자리 비키라고 하셨어요. 그게 가족이 할 말이에요? 새언니, 그때는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아가씨한테 빌려준 500만 원은요? 3년 전에 빌려준 돈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전화 너머로 신우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 빚을 떠안지 않을 거예요. 제 돈은 제가 쓸 거예요. 새언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분 사장님 식당에 갔어요.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금방 알아채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 옛날 일인데요. 저는 시댁에서 전화 온 일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미경 씨, 잘했어요. 잘한 걸까요? 당연하죠. 미경 씨가 왜 남의 빚을 떠안아요? 이혼도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었잖아요.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미경 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돈줄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예요. 미경 씨는 24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제 미경 씨 인생 사세요. 사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카도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어요. 결혼 사기꾼한테. 네. 강남 땅 부자 아들이라고 속여서 우리 조카가 전세금까지 다 털렸어요. 그 사기꾼은 여자들 여러 명한테 똑같이 했대요. 그 사기꾼이 혹시 조유라. 그 이름 맞아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미경 씨가 예전에 시댁 얘기하면서 그 이름 말했잖아요. 내가 그때 이상하다 싶었어요. 조유라, 강남 상가주 딸 수입차. 우리 조카 당했던 수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그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에요. 망해가는 남자들 찾아서 마지막 돈까지 털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댁이 망한 거죠. 당연히. 그 여자한테 걸리면 끝이에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미경 씨가 그 집 나온 게 정말 잘한 거라고. 남아 있었으면 미경 씨까지 같이 망했을 거예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시댁을 떠난 게 단순히 모욕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제 무의식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 사람들이랑 있으면 안 되겠다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뭐려. 이제 미경 씨는 여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켜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달빛마루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별이 떴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빌딩 불빛 때문에 하늘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밤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행복한 걸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외롭고 가끔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빚 걱정하지 않고 제 하루를 제가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행복은 아닐지 몰라도 제 인생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예약 알림이 떴어요. 다음 주 주말, 이틀 숙박, 반려견 동반 손님. 저는 웃으며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위로는 저 자신한테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부를 정리하니 이번 달도 흑자였어요. 순수익 420만 원. 제 이름으로 번 돈으로 제 빚이 아니라 제 미래를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시퀀스 5 6천만 7천자. 그 전화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달빛마루는 계속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사장님 밥 먹으러 간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시댁에서 15년 동안 차렸던 밥상은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낯선 손님들한테 차려드리는 밥은 이렇게 좋아해 주시다니요. 어느 날 아침 조식을 준비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차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의무로 차렸고 여기서는 진심으로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손님 두 팀이 계셨어요. 한 팀은 50대 여성 혼자, 다른 팀은 60대 부부셨습니다. 사장님, 이 통무침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50대 여성 손님이 물으셨어요. 참기름하고 국간장만 살짝 넣으면 돼요. 톳 자체가 맛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집에 가서 해봐야겠어요. 남해 재래시장에서 톳 파니까 가실 때 사가세요. 손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남해가 좋아졌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조식 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체크아웃 하셨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지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사장님, 조용히 쉬다 갑니다. 힘든 시기였는데 위로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밑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팁이었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 줄 몰랐어요. 점심때 영분 사장님 식당에 갔습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셨어요. 요즘 장사 잘 되나 봐요? 네, 손님들이 계속 와주세요. 그럼 됐네. 이제 자리 잡힌 거야.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미경 씨가 잘해서 그렇지. 사장님이 밥상을 차려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미경 씨. 혹시 반찬 택배 판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반찬 택배요? 응. 미경 씨 음식 솜씨 좋잖아요. 비수기 때 남는 시간에 소량으로 반찬 만들어서 팔면 수입이 더 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식품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식당 위생 등급 받을 때 도와준 분 있거든요. 사장님의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비수기 때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반찬 택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구성, 가격, 포장 방법, 배송비, 원가율. 숫자를 계산하니 충분히 가능성이 보였어요. 특히 멸치쌈밥 세트, 통무침 소포장, 남해 전복죽 같은 메뉴는 도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기로 했어요. 달빛마루 홈페이지에 반찬 주문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였죠. 사진도 직접 찍고 상품 설명도 정성껏 썼습니다. 남해 바닷가 민박 달빛마루에서 손님들께 대접하는 그 반찬, 이제 집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첫 주문은 이틀 뒤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달빛마루에 묵었던 손님이셨습니다. 사장님, 그 멸치쌈밥 너무 생각나서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멸치를 손질하고 쌈 채소를 씻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포장도 깔끔하게 해서 냉장 택배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손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잘 받았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달에 또 주문할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명, 2명, 손님들이 반찬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비수기인데도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민박을 관리하고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장부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달빛마루 개업한 지 1년이 되었다는 거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시대거시에서 자리 비키라는 말을 들었었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집이 있고 제 사업이 있고 제 이름으로 번 돈이 통장에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1년 수익을 정리해보니 총 수익 6,200만 원, 순수익 4,800만 원이었습니다. 민박 수입이 3,500만 원, 반찬 택배가 1,300만 원, 고정비와 생활비를 빼고도 연 순수익이 4,800만 원. 제가 은행에서 받던 연봉이 4,200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많았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48살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24년 다닌 직장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제 자신에게요. 다음 날
저는 재래시장에 가서 작은 화분을 샀어요. 마당에 놓을 꽃이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여기서 민박하는 분이시죠? 네, 맞아요. 소문 들었어요. 혼자서 민박 시작해서 잘하신다면서요?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혼자 내려와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아주머니의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화분을 마당에 놓고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꽃이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서울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야. 남편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경아, 우리 지금 정말 큰일 났어. 사업장 완전히 망했고 빌라도 경매 넘어갔어. 엄마도 갈 데가 없고 은채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마요?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돼요. 미경아. 오빠, 우리 이혼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오빠 빚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15년 동안 제가 오빠한테 얼마나 보탰는데요. 7천만 원 넘게 보탰어요. 그것도 모자라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요? 오빠 말 맞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저는 이제 제 돈 제가 쓸 거예요. 미경아, 제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빤 제가 희망퇴직 통보받은 날 뭐라고 했어요? 유라 씨가 우리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라 씨는 어디 갔어요? 그건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우리가 속은 거야. 저는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빠는 제 말은 안 듣고 그 여자 말만 믿었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희망퇴직한 날 뭐라고 하셨죠? 월급 없으면 쓸모없으니까 자리 비키라고 하셨어요. 그게 가족이 할 말이었어요? 그건. 저는 15년 동안 어머님 병원비 보태드렸어요. 2,5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당연한 거였죠?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오빠도 오빠 인생 알아서 사세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참, 오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꽃을 봤습니다. 제가 심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이 꽃처럼 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제 땅이에요. 그날 밤 예약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다음 주 주말 3일 숙박, 한 달 살기 문의도 하나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댁이 무너지든 말든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였어요. 시퀀스 6천만 7천자.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달빛마루는 성수기에 접어들었고 예약이 거의 풀로 차 있었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손님들이 계속 오셨어요. 특히 반려견 동반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마당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게 큰 인기였죠.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에 빨래가 펄럭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님이 큰 박스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 네. 여기 놓아주세요. 서명 부탁드려요. 서명하고 박스를 받았는데 발신인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뜯어봤더니 안에는 과일 세트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미경아, 나야. 어머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너한테 잘못 많이 했다. 미안하다. 네가 퇴직한 날 한 말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만나자. 네가 보고 싶구나.
저는 편지를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과일 박스를 다시 보니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아마 시댁 형편에 이런 걸 보낼 여유가 없을 텐데 억지로 보낸 거겠죠. 저는 그 과일을 영분 사장님께 갖다 드렸어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그냥 받은 건데 저는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사장님이 편지까지 같이 들어있는 걸 보시더니 눈치채셨습니다. 시댁에서 온 거예요? 네. 답장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편한데요.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미경 씨는 이미 새 인생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신우이 번호였습니다. 차단했던 건데 다른 번호로 걸어온 모양이에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보세요. 새언니, 과일 받았어요? 신우이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게 들렸어요.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 편지도 봤죠? 봤어요. 새언니, 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우리 한 번만 만나요. 제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가씨, 만나서 뭐 하려고요?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 정말 힘들어요. 빌라는 경매 넘어갔고 오빠는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새언니, 저는 이혼했어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아가씨 올케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아가씨, 저한테 빌린 500만 원 갚으실 거예요? 신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안 갚으면서 무슨 도움을 바래요? 새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저 말 좀 들어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집에 7천만 원 넘게 보탰어요. 오빠 사업자금, 어머님 병원비, 아가씨 카드값. 그런데 제가 희망퇴직하자마자 쓸모없다고 버렸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제 제 돈으로 제 인생 살 거예요. 새언니가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아요? 민박 장사 잘 된다면서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친구가 남해에 놀러 갔다가 새언니 민박 후기 봤대요. 사진도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더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본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새언니가 그렇게 잘 벌고 있으면 우리 좀 도와줘도 되잖아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가씨, 제가 뭘 잘못 들은 거죠? 지금 제가 잘 벌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럼 새언니 혼자만 잘 살면 돼요? 우린 죽으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가씨, 제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낡은 집 고쳐서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셔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번 돈을 아가씨네 빚 갚는 데 써야 해요? 제가 바보예요? 새언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족이면 사람을 돈줄 취급하지 않았어야죠. 어머님이 제가 희망퇴직한 날 뭐라고 하셨어요? 젊은 여자한테 자리 비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족이 할 말이에요? 신우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집 가족 노릇했어요. 근데 제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 바로 버렸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새언니,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과일도 보내지 말고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해서 자리 잡았는데 그걸 또 빼앗으려 한다니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미안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그걸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요. 제가 지키면 되니까요. 그날 밤 영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지금 시간 돼요? 네. 왜요? 식당으로 한번 와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문을 닫으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네. 중년 여자 둘이었는데 미경 씨 민박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투가 미경 씨 험담하더라고요. 혼자 자세하겠다고 도망쳤다느니, 가족 버리고 나몰라라 한다느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걱정 마요. 내가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말해놨어요. 외지 사람들이 미경 씨 찾으면 모른다고 하라고.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미경 씨는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켜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제 집에 가서 쉬어요. 내일도 손님 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대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마을에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손님들께 조식을 대접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단순히 민박 운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것이었어요.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집은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따뜻함은 제가 진심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시퀀스 7 6천만 7천자.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 이후로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손님 받을 때도 낯선 사람이 오면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영분 사장님 말씀대로 마을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누가 외지 사람이 미경 씨 찾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셨대요. 그날 오후 저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손님들 조식 준비 때문이었죠. 생선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미경아. 뒤돌아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아이고, 미경아. 어머니가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더군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도 더 휘어졌어요. 옷차림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물어물어 찾아왔지. 네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차단하니까 직접 올 수밖에 없었잖니.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장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데 가요. 저는 시장 밖으로 나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따라왔어요. 어머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경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네가 퇴직한 날 한 말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어머님. 저는 어머님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혼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15년을 가족으로 살았잖니. 그 15년 동안 저한테 뭐였어요? 돈줄이었잖아요. 어머님이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진짜로 네가 필요해. 왜요? 제 돈이 필요해서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정말 힘들어요. 오빠 사업장 완전히 망해서 빚만 3천만 원 넘게 남았고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갈 곳도 없어요. 월세도 못 구하는 형편이에요. 그럼 태우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오빠는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유라 씨는 어디 갔어요? 어머님이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그 나쁜 년, 돈 다 받아 챙겨서 잠적했어. 강남 상가도 다 거짓말이었고, 아버지도 없고, 전부 사기였어.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수상했거든요. 구체적인 것도 없이 좋은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시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새언니는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저보다 유라 씨 말이 더 믿음직하다고 하셨잖아요. 시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내 퇴직금 아직 남아있잖아. 조금만 빌려줘. 얼마요? 2천만 원만. 저는 웃음이 났어요. 어머님, 제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 5천만 원쯤?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사실 제 전 재산은 2억이 넘었지만 그걸 말할 필요는 없었죠. 그럼 1천만 원만. 안 돼요. 미경아. 어머님, 저는 이 돈으로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요. 이 집 사는데 9천만 원 들어갔고 리모델링에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제 남은 돈도 얼마 없어요. 그럼 민박 장사로 번 돈은?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그 돈은 제 생활비예요. 고정비 나가고 재료비 나가고 남는 거 없어요. 거짓말.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친구가 봤대요. 새언니 민박 후기에 장사 잘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후기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성수기에만 손님 많고 비수기엔 적자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경아, 제발. 어머니가 길바닥에 앉게 생겼어. 어머님, 저도 이혼하고 혼자 내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알아서 하세요. 넌 전자니, 어머니는 70이 넘었어. 전다고요? 저는 어머님 손을 뿌리쳤어요. 저 48기예요. 24년 다닌 직장 잘렸어요. 그게 젊어 보여요? 그래도 어머님은 제가 퇴직한 날 뭐라고 하셨어요? 월급 없으면 쓸모없으니까 젊은 여자한테 자리 비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화가 나면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해도 돼요? 15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남편 빚 갚아주고 신우이 카드값 대신 내준 며느리한테요?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안 도와드릴 거예요. 제 돈은 제가 쓸 거예요. 미경아.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제 민박 주소 물어보러 다니지도 말고요. 넌 정말 독한 년이구나.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혼자 잘 살겠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제가 독해요? 아가씨가 저한테 빌린 500만 원은 갚았어요? 그건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족이면 사람을 돈 줄 취급하지 않았어야죠. 어머님과 신우이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어머님이 뭐라고 소리치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돈으로만 본다는 게 슬퍼서였어요. 그날 저녁 영분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경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시장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미경 씨 붙잡고 있는 거. 죄송해요, 사장님. 소란 피워서. 아니에요. 미경 씨 잘못 아니에요.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미경 씨, 있잖아요. 내가 우리 조카 얘기했었잖아요. 조유라한테 당한. 네, 기억해요. 그 조카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시댁에서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고 가족이라고 매달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조카가 도와줬어요. 근데 한 번 도와주니까 계속 왔어요. 2번, 3번, 4번. 결국 조카도 파산 직전까지 갔죠. 그때 내가 조카한테 말했어요. 이제 끊으라고. 안 그러면 내 인생까지 망한다고. 조카가 그때 끊었어요. 그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해도 끊었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조카가 잘 살고 있어요. 새로 시작해서 자기 사업하고 행복하게. 사장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미경 씨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밤 저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이번 달 수익을 보니 순수익 4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일해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시댁 빚 갚는 데 쓰이지 않을 겁니다. 제 미래를 위해 쓰일 거예요. 저는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퀀스 8 6천만 7천자.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한 바퀴 돌아 달빛마루의 두 번째 봄이 찾아왔어요. 작년 이맘때 제가 이곳에 처음 내려왔을 때와 비교하면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심은 꽃들이 만발했고 민박 평점은 별 5개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반찬 택배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단골 손님들이 매달 주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져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미래가 두렵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조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복죽과 멸치쌈밥, 그리고 통무침이었죠. 주방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멈춰 서서 봤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출근 시간에 쫓겨 서둘러 집을 나서고 지하철에서 출근 전쟁을 치르고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하다가 퇴근하면 시댁 눈치 보느라 정신없었죠.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정하고 제 속도로 일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 쉴 수 있었어요. 조식 시간이 되어 손님들께 밥상을 내드렸습니다. 60대 부부 손님이셨는데 남편분이 암수술을 받으시고 요양 중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이 전복죽 정말 부드럽네요. 우리 영감이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이건 잘 먹네요.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아웃 하시고 나서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머리맡에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 아프고 나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사장님 밥 먹으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밑에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점심때쯤 영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지금 시간 돼요? 네. 왜요? 좋은 소식 있어요. 식당으로 와봐요. 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미경 씨, 이거 봐요. 지역 관광협회에서 우수민박으로 선정됐대요. 정말요? 응. 달빛마루가 남해 반려견 동반 숙소 중에서 평점도 높고 재방문율도 높아서 선정됐대요. 와. 저는 서류를 보며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작은 민박이 우수민박으로 선정되다니요. 이제 관광협회 홈페이지에도 소개되고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사장님, 이거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미경 씨가 잘해서 그렇지.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미경 씨, 1년 전 생각나요? 캐리어 하나 들고 혼자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 봐요.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달빛마루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별이 떴습니다. 1년 만에 제가 이루어낸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민박 운영 안정화, 반찬 택배 사업 시작, 우수 민박 선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흑자 인생을 만든 것. 통장을 보니 순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누구 빚 갚는 데 쓰이지 않고 제 미래를 위해 쌓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야. 태호야. 남편. 아니, 전 남편이었죠.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경아.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엄마 갈 데도 없고 은채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제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마요? 500만 원만. 아니, 300만 원만이라도. 안 돼요. 미경아. 태호 씨, 우리 이혼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태호 씨 아내도 아니에요. 그래도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15년 동안 제가 태호 씨한테 얼마나 보탰는데요. 미경아, 정말 엄마가 갈 데가 없어. 노숙자가 될 판이야.
어머님은 태호 씨가 모시세요. 아들이잖아요. 나도 지금 형편이 안 돼. 그럼 은채 씨한테 부탁하세요. 은채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호 씨, 저한테 전화한 거 어머님이 아세요? 응. 어머님이 시키신 거죠? 그건 어머님이 제가 희망퇴직한 날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미경아,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월급 없으면 쓸모없으니까 젊은 여자한테 자리 비키라고 하셨어요. 그게 가족이 할 말이었어요? 태호가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태호 씨,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누구 빚도 안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미경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가족이면 사람을 돈 줄 취급하지 않았어야죠. 태호 씨, 그리고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요. 미경아,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에 예약 알림이 떴습니다. 다음 주 주말 사흘 숙박, 반려견 동반 가족 손님. 저는 웃으며 예약을 확인했어요.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어떻게 되든, 전 남편이 어떻게 살든,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이번 달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민박 수입 400만 원, 반찬 택배 수입 150만 원, 고정비와 생활비를 빼고 순수익 450만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누구 빚 갚는 데 쓰이지 않을 거예요. 제 미래를 위해, 제 꿈을 위해 쓰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어요. 1년 전에는 별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뒤돌아가야 하나?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별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 제 힘으로 일어섰다는 것에 대해.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젊은 부부와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마루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후기 보고 왔어요. 사장님 밥이 정말 맛있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손님들이 밝게 웃으며 들어갔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내일 아침 조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일,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제가 벌어들인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쌀을 씻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제 것을 지키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제 존엄이었습니다.